댄 롭,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남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들의 CEO조차 그의 이메일을 받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이사회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긴장하고 월스트리트의 가장 노련한 투자자들조차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은 댄 롭.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떻게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두려운 투자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장, 불꽃의 씨앗. 1961년 12월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의 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다니엘 세스 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훗날 월스트리트 전체를 뒤흔들게 될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댄 롭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논리와 설득의 힘으로 승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종종 그날 있었던 법정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냈는지, 어떻게 배심원들을 설득했는지. 어린 댄은 이 이야기들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어요? 10살의 댄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야 하지.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단다. 이 대화를 댄 롭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그는 이 철학을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때는 학교에서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토론 대회에서 그는 거의 무패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의 논리적 사고력과 상대방의 약점을 순식간에 파악하는 능력에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끈기였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의 성격은 때로는 고집으로, 때로는 집념으로 비춰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댄 롭은 동부로 향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였습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그는 이곳에서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반의 컬럼비아 대학교. 당시 미국은 레이건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규제 완화와 자유시장 경제가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월스트리트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댄 롭은 이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이 책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치 투자의 원리,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마진의 개념. 댄은 밤새워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엄의 철학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수동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 물론 효과적인 전략이었지만 댄 롭의 성격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적극적인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 방식 말입니다. 졸업 후 댄 롭은 월스트리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워버그 핑커스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업무를 시작한 그는 곧 자신의 천직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일.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법정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티그룹, 이스라엘의 한 투자 회사 등을 거치며 댄 롭은 경험과 자본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펀드를 만들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투자하겠다는 꿈. 그리고 1995년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2장, 서드 포인트의 탄생. 1995년 34살에 된 롭은 뉴욕 맨해튼의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가 세운 회사의 이름은 서드 포인트. 이 이름은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안에 있는 그의 애정하는 서핑 스팟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그는 시장의 파도를 읽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고작 330만 달러. 지금의 그가 운용하는 수백억 달러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서 리서치를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투자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댄 로백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 그의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다. 둘째, 왜 저평가되었는지 분석한다. 셋째, 그리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댄 롭을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짓는 요소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댄 롭은 기다림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경영진에게 있다면 경영진을 바꾸도록 압박합니다. 문제가 사업 구조에 있다면 구조 조정을 요구합니다. 문제가 비효율적인 자본 배분에 있다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댄 롭은 이 분야의 개척자 중 한 명이 됩니다. 서드 포인트 초창기 댄 롭은 주로 중소형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대기업들에게는 아직 그의 자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라고 해서 사냥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밤낮으로 기업 보고서를 분석하고 업계 전문가들을 만나고 때로는 직접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성공은 작은 기술 회사에 대한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영진의 무능으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댄 롭은 이 회사의 지분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후 그는 경영진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댄 롭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그의 편지는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논리정연하면서도 신랄하고 팩트에 기반하면서도 감정을 자극하는 그의 글쓰기 스타일은 기업 경영진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는 경영진의 무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사업 결정, 과도한 임원 보수, 주주가치의 무시. 모든 것이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경영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달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경영진 일부가 교체되었고 새로운 전략이 도입되었으며 주가는 수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서드 포인트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 성공 이후 댄 롭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서드 포인트의 운용 자산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330만 달러로 시작한 펀드는 몇 년 만에 수천만 달러, 그리고 곧 수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댄 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더 큰 먹잇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장 독설의 제왕.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댄 롭의 편지는 월스트리트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편지를 읽기 위해 재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마치 새 소설이 출간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가 독설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업의 CEO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리더십 아래서 이 회사가 이룬 유일한 성과는 주주들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문장도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마치 휴가 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영구 휴가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신랄한 표현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댄 롭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라고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하지만 댄 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주들의 돈을 지키는 것이 내 일입니다.
무능한 경영진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그의 편지가 항상 독설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의 진정한 힘은 분석에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기업의 내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재무제표에 숨겨진 문제점, 경쟁사 대비 약점,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무지. 이 모든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많은 경우 경영진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분석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2002년 서드포인트는 스타가스 파트너스라는 에너지 회사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고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댄 롭은 이 회사의 CEO인 이릭 세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됩니다. 편지에서 댄 롭은 세빈의 경영 능력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세빈 씨, 저는 당신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 회사를 창립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유산을 이어받는 것과 경영 능력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편지는 월스트리트를 넘어 메인스트림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댄 롭은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성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일부 경영자들은 그를 기업 사냥꾼, 약탈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댄 롭은 이런 비판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개입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결국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주주들에게는 그가 구원자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서드포인트의 운용 자산은 드디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댄 롭은 이제 단순한 중소형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더 큰 표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야후 전쟁. 2011년 댄 롭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대담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타깃은 야후. 한때 인터넷의 상징이었던 이 거대 기업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부상, 소셜미디어의 등장, 스마트폰 혁명. 이 모든 변화의 파도를 야후는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댄 롭은 야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이었습니다. 당시 야후의 CEO는 캐롤 바치였습니다. 그녀는 2009년에 취임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고 회사의 방향성도 불분명했습니다. 서드포인트는 야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지분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후 댄 롭은 그의 특유의 방식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11년 9월 그는 야후 이사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야후의 이사회는 주주들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캐롤 바츠 CEO의 리더십 아래서 이 회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 모두 들썩였습니다. 야후는 여전히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수억 명의 사용자, 수십억 달러의 매출. 이런 거인에게 도전장을 내밀다니. 하지만 댄 롭은 이미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후가 보유한 알리바바 지분의 가치, 야후 재팬의 잠재력, 핵심 사업부의 문제점.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재의 경영진과 이사회로는 야후를 되살릴 수 없다. 놀랍게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편지가 공개된 지 불과 몇 주 후 야후 이사회는 캐롤 바츠를 해고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굴욕적인 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댄 롭에게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CEO가 바뀌어도 이사회가 그대로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2012년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서드포인트는 야후 이사회에 자체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위임장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주들의 투표로 이사회 구성원을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임장 대결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치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중 하나입니다. 양측 모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광고, 로비, 주주들에 대한 직접 연락. 마치 정치 선거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댄 롭은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후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언론에 알렸습니다. 자신의 개혁안을 홍보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2년 5월 야후는 댄 롭과 합의했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이사회에 3개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댄 롭 자신도 야후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한 행동주의 투자자가 인터넷 거인의 이사회에 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댄 롭은 이사회에서 새로운 CEO 선임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마리사 메이어가 구글에서 스카우트되어 야후의 새 수장이 되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의 영입은 당시 실리콘밸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구글의 스타 임원이 침몰하는 야후를 구하러 왔다. 언론은 흥분했고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댄 롭은 이 시점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서서히 야후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이 투자에서 수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마리사 메이어의 야후 경영이 결국 성공적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몇 년 후 야후는 결국 버라이즌에 매각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댄 롭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개입은 성공이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였고 무능한 경영진을 교체했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야후 전쟁은 댄 롭을 단순한 헤지펀드 매니저에서 행동주의 투자의 전설로 격상시켰습니다. 5장 태평양을 건너다. 야후에서의 승리 이후 댄 롭의 명성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타깃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2013년 서드 포인트는 일본의 소니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뉴스는 도쿄 금융가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소니. 한때 전 세계 가전제품 시장을 지배했던 전설의 기업. 워크맨, 트리니트론 TV, 플레이스테이션. 이 회사의 제품들은 수십 년간 혁신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의 소니는 과거의 영광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습니다. TV 사업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과 애플에 밀렸으며 회사 전체가 방향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댄 롭은 소니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담은 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분사해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란 소니 픽처스와 소니 뮤직을 말합니다. 댄 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사업부들을 분사하여 별도 상장하면 숨겨진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전자사업부는 전자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주들은 더 많은 가치를 얻을 것이다. 이 제안은 일본 기업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기업 문화는 미국과 매우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주주보다 직원과 장기적 비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외부 투자자가 와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소니의 CEO 히라이 가즈오는 댄 롭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소니의 핵심입니다. 분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댄 롭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 언론에 자신의 주장을 알렸습니다. 일본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그의 끈기는 놀라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댄 롭의 제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입이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니는 그의 압박 이후 여러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소니는 극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수년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댄 롭의 개입이 이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소니 경영진에게 압박감을 주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소니 투자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장 디즈니 마법의 왕국에 도전하다. 2020년대에 접어들어 60대에 가까워진 댄 롭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타깃을 발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미키 마우스의 집, 마블과 스타워즈의 주인,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엔터테인먼트 제국. 디즈니는 미국 문화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디즈니 지분 약 1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댄 롭은 디즈니 CEO 밥 채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요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스포츠 채널 ESPN의 분사 검토, 스트리밍 사업 전략 수정,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재검토. 댄 롭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디즈니는 너무 많은 영역에 투자하고 있어서 집중력을 잃었다. 디즈니 플러스 등 스트리밍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ESPN은 본사와 분리하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디즈니 측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주주의 의견을 경청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디즈니는 2023년에 밥 아이거를 CEO로 복귀시키는 등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댄 롭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개입이 디즈니 이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디즈니와의 대결은 댄 롭의 커리어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대담한 도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 그가 월스트리트에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장 철학과 원칙. 지금까지 우리는 댄 롭의 전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그의 투자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원칙을 설명해 왔습니다. 첫째, 철저한 리서치.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나는 그 회사의 CEO보다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의 팀이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보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기본입니다. 경쟁사 분석, 산업 트렌드 연구, 전직 임원 인터뷰, 때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한 조사까지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둘째, 확신이 있을 때만 큰 베팅을 한다. 서드 포인트의 포트폴리오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들과 달리 서드 포인트는 확신 있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도 큽니다. 셋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장이 변하면 나도 변합니다. 어제의 전략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댄 롭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는 빠르게 손실을 인정하고 빠져나옵니다. 넷째, 주주 가치가 최우선이다. 회사는 주주의 것입니다. 경영진은 고용인입니다. 이 철학은 그의 모든 행동의 기반입니다. 그가 무능한 경영진을 공격할 때, 사업부 분사를 요구할 때, 비용 절감을 촉구할 때, 모든 것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철학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적 주가 상승만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의 일자리,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댄 롭의 방정식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댄 롭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한 회사만이 직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회사만이 세금을 내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창출은 모든 좋은 것의 시작입니다. 그의 논리는 나름 일관성이 있습니다. 8장 파도 위의 사나이. 투자 바깥에서 댄 롭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여전히 서핑을 사랑합니다. 회사 이름을 서핑 스팟에서 따왔듯이 바다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리부의 파도 위에서 그는 비즈니스의 긴장을 풀고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예술 컬렉터로도 유명합니다. 현대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컬렉션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교육과 아동복지 관련 단체들에 상당한 기부를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세 번째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부인 마가렛 먼저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브스 추정에 따르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9장 유산과 미래. 60대에 접어든 댄 롭.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드 포인트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은 1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타깃을 물색하고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댄 롭이 월스트리트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행동주의 투자를 메인스트림으로 만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댄 롭, 칼 아이칸, 빌 에크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는 투자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편지 스타일도 하나의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경영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 전략의 선구자 중 한 명이 바로 댄 롭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무능한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고 기업의 장기적 건강을 해치고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상징한다고. 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댄 롭이 현대 금융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좋든 싫든 그는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의 영향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클로징.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소년에서 월스트리트의 전설로 330만 달러의 작은 펀드에서 수백억 달러의 제국으로 무명의 투자자에서 CEO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댄 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확신과 끈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치열한 경쟁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옳았는지 그렸는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서퍼처럼 그는 시장의 파도를 읽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업이 그의 편지를 받게 될까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